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자유한국당 영입설로 논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공화당 입당설까지 불거졌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박찬주 대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공화당으로 오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사실상 영입 철회를 시사하는 발언이었고요. 우리 공화당 입당설에 정작 박 전 대장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홍문종 우리 공화당 대표에게 잠시 후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소식 볼까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대호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신상 공개 후 장대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장대호는 재판에서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도 했다는데요. 관련 소식과 더불어 사건 사고 소식들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선거를 많이 치러보지만 얼마만큼 기획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당은 총선 경선 룰을 일찍 확정을 했습니다. 좋은 후보가 선출되도록 기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회의가 정상화되면 정치 개혁을 위한 우리의 도정을 더욱더 신속하게 진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는데요. 유승민 의원도 신당 창당을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시사개보수에서 각 당의 총선 전략 분석해봅니다. 11월 5일 화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말 귀한 분이라고 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어제 기자회견 이후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당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확산되자 황교안 대표도 결국은 영입 배제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 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는 영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찬주 전 대장의 생각은 달라 보이는데 홍문종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일주일 만에 또 연결하게 됐는데요. 네. 우선 어제 박찬주 전 대장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평소에 대한민국의 안보 보루인 군이 이 민병대 수준으로 이뤘다 이렇게 맨날 비분관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의 명예회복도 명예회복이지만 광군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군대를 좀 정상화해야 되겠다.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뭐 강한 군대, 뭐 부국 강경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하시고 항상 평소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던 말씀을 하셨고 저는 뭐 박찬주 대장 그 군인으로서의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서부터 아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서 안보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고요. 네네. 또 본인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또 일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겠죠. 네네. 다만 어제 그 인터뷰하면서 삼청 교육대 교육 한번 받아야 된다라든가 감나무에서 감 따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이라든가 네. 자기 아들 파티에 공감병 온 것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은 조금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지적이 있어서요. 오해 소지가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이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군인권센터라는 게 그동안 그 군 기강을 많이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예. 인권센터가 뭐 군인들의 인권 보호나 인권 문제 이런 것보다는
그 군의 홍위병 역할 같은 거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계엄령 문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그 문건을 그래서 뭐 하여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이 평생 군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군인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쓰고 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핀트가 좀 안 맞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분의 본뜻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인터뷰 논란을 인해서 자유한국당은 영입을 철회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홍문정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셨네요. 그 박 전 대장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영입하겠다. 이제 어제 제가 박 대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비분 관계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한국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제가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영입을 했으면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군인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조국 보호하는 것처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자기네가 영입하려고 그랬던 사람이고 1호로 영입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인도도 해주고 뭐 이 가이드라인도 좀 주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또 뭐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건실적 버리듯이 버리는 그런 모습에 이제 비분 관계를 했고요. 그래서 박찬주 대장을 제가 좀 위로를 하면서 이 대장님은 우리 공화당에 와야지 거기 그런 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옛날부터 그 영입을 사실은 얘기를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어제는 이제 우리가 의기투합했죠. 예. 그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 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평생 군인이시고 강직한 분이니까 한국당에서 나를 영입한다고 그랬으니 한국당에서 일을 끝내고 나서야 그 다음에 뭐 우리 공화당이 됐건 다음 처신은 그렇게 해야 된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분 입장은 우리 공화당이 고향 같았다. 그리고 항상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뭐 저에 대해서도 과분한 칭찬의 얘기도 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위에도 하여간 지금 한국당 문제를 일단은 한국당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통화할 때는 그 대표님이 우리 공화당으로 오십시오 하니까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워낙 지금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괜히 공화당까지 본인이 내가 지금 공화당 입당하겠다 그러면 공화당까지 이 문제가 번지고 그 고향이라고 말씀하신 고향 또 홍문종 뭐 이런 사람들이 혹시 본인 때문에 피해를 받을까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 품성으로 봐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소통한 걸로 봐서 그런 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입당 이런 것들이 불발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 공화당으로 다시 간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당하고는 이제 거리를 좀 두는 것 같고요. 예. 그냥 아마 이제 지금 막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뭐 받느냐 안 받느냐 뭐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예. 그 문제를 한국당하고 해결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우리 공화당에서 영입하면은 어떻게 비례 지역구 이런 생각 아직 안 하신 거죠? 저희는 뭐 그냥 그분이 훌륭한 분이고 우리와 같이 독립운동하듯이 보수우파 재건하고 강한 군대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취지 자유민주주의 평화 통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미 동맹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동조하고 있고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럼 박찬주 대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생각 혹은 탄핵 이거 다 우리 공화당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거의 저희 생각하고 일치하고요. 예.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군 생각하고 계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정책이 옳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강한 군대만이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죠. 네. 지금 이른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좀 질타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황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있다. 당내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님도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저분이 이제 정치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누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잘 그 가정교사가 좋은 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또 그분도 뭐 총리까지 하셨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고집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컨설팅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예. 또 이분이 이제 정치와 또 행정부에서 뭐 장관 지내고 총리 지내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이거는 소통과 화합과 그리고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리더십이 나오는 건데 예. 이분이 이제 뭐 공안검사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그 일방통행식 그리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누가 그냥 서포트하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상의해서 그것이 맞는 방향인지 틀린 방향인지 수정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만났을 때도 11월, 12월 달에는 아마 비대위가 생길 거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거든요. 예. 이미 몇 달 전에. 근데 그런 수순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황 대표가 참 나름대로 걱정이 됩니다. 예. 그 평생 공무원만 하셨던 분이어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네네.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리더십?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원내대표 임기도 끝나가고 그래서 뭐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경원 대표의 상품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리더십에 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퀘션 마크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쇄신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그 한국당이 너무 또 영남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시끄러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단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만일 한국당이 자중질환에 빠지면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미 저희가 대한 세력으로서의 뭐 TK 주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당처럼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우왕좌왕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이번 총선에 한국당으로 어디를 이길까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래도 제 친정인데 한국당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타장 같습니다. 예. 저번에 저하고 인터뷰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연동형 비례대표는 이거는 저희가 심지어는 이제 공산화법이다. 이게 무슨 완전히 여의도판을 좌빨판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증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들 내에서는 지금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동원해서 심지어는 180석에서 20석을 가져간다, 200석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공화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거 연동형 비례를 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선거법 제도입니다. 2중대, 3중대 말씀하셨는데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원진 대표와 불화설은 어떻습니까? 들리기도 하던데. 평생을 정치를 해온 사람들인데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또 의견이 같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예. 맞춰가면서 하는 거죠. 항상 예. 의견이 같지 않다 이런 정도인데요. 예.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예. 우리 공화당이 주축이 돼서 서울역 집회, 강화문 집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집회는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예. 또 태극기를 사용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또 예. 태극기 세력을 결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나름대로의 동인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당분간은 멈출 생각이 없고 특히 광화문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날씨가 좀 추워져서 걱정이 돼서 여쭤봤어요. 이분들은 3년 동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요즘은 최고의 날씨고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끝내고자 하면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끝낼 수 있을까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느낌입니다만은 대통령 선거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다음 대통령 선거 2년 반 남았는데요? 네네. 3년 동안 했는데요. 예.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하고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 홍문정 공동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오종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수가 바뀌었네요. 네, 오늘 유지만 기자가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감기 몸살에 걸려서 골골한 목소리로 부탁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오종탁 기자를 한 번 했었는데 잘하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예, 유지만보다 낫던데요? 큰 힘이 되는데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자, 사건 사고 소식을 오늘 이야기할 텐데요. 네. 독도 인근 바다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엿새째인데 수색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은 오늘이죠, 5일. 오늘 새벽에 무인 잠수정을 통해서 실종자 1명을 추가로 발견을 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또 해군 입장에서는 이제 사고 헬기 동체를 인양한 위치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발견된 시신은 동체를 인양하던 중에 유실됐던 그 시신이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인양 과정에서 무인 잠수정을 통해서 발견됐던 장면하고, 정면에는 분명히 시신 항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었는데, 유실 방지망을 분명히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양 과정에서 유실이 됐다라고 해서 좀 문제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발견이 된 거죠. 네. 아직 시신을 발견했고 아직 수습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작업상의 문제 때문에 좀 안전 조치를 해놓고 이제 이 장치를 이제 수리하는 대로 실종자 인양 작업을 재개해서 오늘 중에 수습할 계획이라고 이 수색 당국은 밝혔습니다. 예. 나머지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수색은 이루어지고 있고. 예, 앞서 이제 수색 당국이 발견한 이 분들은 이제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이제 부기장 분과 정비실장, 그리고 오늘 발견된 시신까지 3분인데요. 이제 나머지 실종자 4명은 현재까지 이제 집중 수색해왔던 지역에서는 발견되지가 않아서 이 수색 지역 범위 바깥쪽에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제 무인 잠수정이 이동했던 경로 외곽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블랙박스 위치를 확인했네요. 블랙박스 위치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헬기의 블랙박스는 이제 동체 후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헬기 후면 동체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금 현재는 추락 지점으로부터 114m 정도 떨어진 부분의 꼬리 부분이 위치해 있다. 또 비교적 온전한 상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양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면 그 안에 블랙박스가 있을 것으로 좀 추정한다라고 추정입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헬기가 떨어진지 알 수 없잖아요. 블랙박스를 회수하게 되면 사고 원인을 알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언론 보도에도 이제 추락 헬기의 조난 신호 장치죠. ELT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수색 당국은 이것도 이제 블랙박스 인양 후에 분석 작업을 해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얘기해보죠. 최근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위가 세월호 구조 작업과 관련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특위는 당시 3번째 희생자가 된 학생이 구조되고 헬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로 이송돼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해경통신망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전혀 공유가 안 됐다. 영상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계속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고, 헬기가 와야 된다. 헬기가 떠야 된다 했는데, 헬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타지 못하고 배로 3차례 4차례 이동하면서 4시간 이상 걸려서 병원 도착해서 병원 도착하자마자 사망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헬기로는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번이나 배를 갈아타면서 4시간이 넘게 병원에 이송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해경 TRS 그리고 문자중계 시스템에 그 내용이 쏙 빠졌어요. 보면 당시 임군 이제 희생자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면 5시 24분경에 임군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35분경에는
그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지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1시간 정도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6시 35분경에 익수자가 피정으로 간다라는 방송이 있고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약 한 4시간 40분 정도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구조에 참여했던 3009함 그리고 본청, 그 해양경찰청 본청과 목포청 간의 그 교신 내용들을 보면 약 5시 26분경부터 5시 48분경까지는 쭉 그 상황에 대한 서로 의사소통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1시간 정도, 잃어버린 1시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6시 56분에 나머지 한 구는 P-112라는 뭐 어떤 뭐 배의 이름인 것 같아요. 이용해서 513함에 인계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목포 한국병원하고 원격 진료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찍혀 있는 영상을 보면 그 해당 임군에게 이제 시신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5시 48분 이전에도 바이탈 사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야 된다라는 지시 내용과 그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이 영상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 충분히 헬기로 이송을 했으면은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었던 건가라는 지금 의혹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섣불리 사망자로 이제 판정을 하고 그렇죠. 이제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공유망 기록이 1시간가량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기록을 삭제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당시에 이제 TRS와 코스넷 말고도 이제 유선 무전기와 직접 대면 보고 등 여러 통신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의 상황 보고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통신의 보고가 누락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추가로 조사해서 이제 여기서도 보고가 누락됐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문제가 당시 그 희생자 구조와 수색을 위해서 헬기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헬기가 없었던 건 아닌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헬기가 분명히 그 팽목항에 위치해 있었고 구조를 위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간부들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된 것 아닌가라는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배로 이동하는 것과 그 요 구조자를 헬기로 이동하는 것과는 사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희생자들, 그 당시 정말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우리 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스스로 놓친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네. 관련해서 오늘 해양경찰청장도 현직이죠. 그때가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상황이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사과의 의사를 이제 국회에서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해경청장 입장에서 당시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니, 후임 청장이 사과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럼 현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과거에 그 사람들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흔히들 합니다만은 자기들 자식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이 급한 상황에서 왜 헬기를 태우지 않고 배로 태웠느냐. 당연히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뭐 유족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좀 겪어야 되는 그런 만한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그 3009함 지휘부가 있는 그 조타실에서 내려온 지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빨리 응급으로 이송하라라고 했던 것이. 근데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헬기가 아닌 배로 만약에 그냥 그대로 이송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쏙 빼놓고 빼놓는 그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뭐 공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어떤 그 부작위, 그러니까 구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한 그런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우리 검토를 해야 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 관련 영상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구조대원들이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그리고 헬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학생을 이동한단 말이죠. 예. 갑판 위로 그렇죠. 헬기 태우려고. 네네네. 그 대기하고 있는데 헬기는 오지 않고 또 왔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너무 그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영상을 봤는데 현장에서 빨리 준비해달라. 완료 헬기 도착했는데도 헬기가 이제 선회하다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아니 좀 헬기 안 옵니까? 왜 피 단정으로 옮기냐, 배로 옮기냐, 여기가 위중한데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가지고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엄 변호사 말처럼 이것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사건 넘어가죠. 네. 검찰이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이후에 일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뭐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냐, 미안하지 않다 뭐 이렇게 했고. 예. 그렇죠. 굉장히 당당하게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표현까지 해서 사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분노를 금치 못했다라고 뭐 영상에도 나오고요. 오늘 선고가 이루어지는 내내 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저는 물론 이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사형이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은 기간이 벌써 21년이 넘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은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재판부도 나름대로 이제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양형 사유를 보면 그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중한형을 판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역력하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라는 그 판결 선고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도 왜냐면 이제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제 영원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선고하기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최근에 사형 선고를 한 어떤 그 횟수를 보더라도 1년에 한 1.6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형은 가석방이 없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뭐 25년, 30년 이상 살다 보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아마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법원이 이번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가석방이 허용돼서 안 된다 이랬다면서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것도 사실 판결문에 작성되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해요. 가석방은 말 그대로 이제 법무부에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던가 아니면은 뉘우치는 어떤 빛이 뚜렷하다든가 혹은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 그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행정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사법부에서 내릴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판결문에 썼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조도 굉장히 직접적이더라고요.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죄값을 뉘우치게 하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형을 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반성하지 않는다.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오늘 재판에서도 계속 그랬다고 하는데 일단 장대호가 그 살인을 한 이유, 동기는 본인이 얘기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예,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8월 8일이었죠. 서울 구로구에서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이제 마음에 안 들게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서 이제 살해했는데요. 근데 동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기분이 나빴다는 것 외에는 이제 큰 동의가 없어서 이제 재판부나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했습니다. 오늘 재판부 판결문에도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제 극형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더라고요. 예. 자, 극형을 요구하는 가족들은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네. 근데 2심으로 가더라도 아까 엄 변호사가 얘기해 준 대로 사형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유족들이 항소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검찰이 항소하겠죠. 검찰이 항소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재판부는 거의 판결의 내용을 보면 사형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글들이 보여요. 그런 의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사형제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헌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결을 한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해보죠. 사형 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만은 사형제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사형제를 부활한다는 의견이 좀 높아요, 더. 훨씬 높아요? 네, 훨씬 높습니까? 훨씬 높아요. 훨씬 높은데.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다. 네, 폐지를 반대한다. 두 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게 우리 사회 첨예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예. 법률가가 아니긴 하지만 이제 부활해야 된다, 예. 말아야 된다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 분위기는 아닌데 예. 이제 느낌상으로는 이제 부활이 안 될 것 같은 예. 네,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국민들이나 뭐 유가족들 피해자들이 조금 납득할 만한 이제 뭐 이런 중범죄인들이 이제 다시 나와서 뭔가를 할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나 예,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거를 좀 불식시킬 만한 예. 조금 획기적인 대안을 좀 내놔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특히 지금 사형이 집행은 안 됩니다. 사형수들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데 있죠. 그 교도소에서 뭐 너무 편하게 지낸다 이런 기사 보고 또 더 화를 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형제 폐지 찬반과 관련된 논의는 뭐 너무 워낙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논거도 뭐 이미 확고하게 굳어져 있을 정도고.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사형이라는 것은 사실 형벌의 어떤 예방적 기능 차원에서도 분명히 작동을 하는 것은 맞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사실 사형제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분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킬 만큼 지금 현재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형제를 그대로 존치해서 저는 적어도 내가 언제라도 사형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은 안고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던 그런 사형수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예.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YTN 보이는 라디오로 유중님하고 정윤님께서 사형제 폐지하지 말고 아예 미국식으로 150년씩 징역 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획기적이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 네. 그러니까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식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뭐 150년형, 뭐 200년형 이런 좀 현실 좀 감이 안 들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죠. 예. 물 건너온 뉴스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대안일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사형제를 그대로 두고 집행을 하지 말고 다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뭐 죽을 때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언제라도 사형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시방석 속에 불안하게 살게끔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네. 집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고유정 사건 이야기 해보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손에 유기한 고유정의 6차 공판이 어제 제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할 검찰의 새로운 증거가 공개됐다고 하는데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뭐 고유정의 이동 동선이 찍힌 이제 CCTV 영상이나 통화 내역, 이제 범행 과정, 사건 쟁점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이제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 PT라고 하죠. 예. 그걸 하는 형식으로 여러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통화 내용이나 졸피뎀 사용을 이제 감추려 했던 증거, 그리고 고유정의 친아들 이제 뭐 아빠랑 카레 먹었고 엄마만 안 먹었다 뭐 이런 진술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전후로 해서 펜션 주인과 통화했는데 그 내용이 재판장에서 공개됐는데 고유정이 너무 태연하게 통화를 해서 방청석이 술렁이기까지 했다. 어떤 내용이길래 방청석에서 술렁이기까지 했을까요? 일단 뭐 두 가지가 보이는데 9시 50분경이죠. 아마 9시 50분 이전에 이런 행위를 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시간인데 예. 9시 50분경에 그 고유정이 아들에게 한 얘기가 엄마가 물감놀이를 하고 왔어라고 표현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그 물감놀이가 결국은 이제 본인의 행위를 아마 추정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폭행하려는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부엌칼로 한번 찔렀다라고 이제 진술했는데 그런 주장을 뒤에 없는 내용도 나오죠. 예. 그 국가수에서 이런 혈액 흔적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혈액 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총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15회 이상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를 찔렀다라고 보이는 그런 정황들도 나오고 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그 통화 내용도 보면 굉장히 뭐 평소에 이렇게 웃기도 하면서 평소에 그 여관 주인하고 웃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면서 대화한 내용도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현장에서는 사람들 좀 술렁이게 한 그런 장면 아닌가 싶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하면서도 펜션 주인과 웃으면서 통화하고 아이하고도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특히 또 방청객들 전부가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아들이 펜션 주인한테 이제 걸려온 전화를 이제 고유정한테 바꿔주니까 아들한테 이제 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가 청소하고 올게요. 이러면서 이제 말했다고 그러는데
이때가 고 씨가 범행 후에 피해자를 욕실로 옮긴 다음에 흔적을 지우고 있었을 아이고. 때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제 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유정의 졸피뎀 사용에 대한 흔적도 의도적으로 감출했다. 검찰이 이런 정황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그 부분도 이제 졸피뎀은 수면제죠. 예. 수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 중에 하나인데 그 고유정이 처방을 받습니다. 그 해당 졸피뎀을. 그리고 그 졸피뎀으로 추정되는 양만 빠진 채 그 해당 약봉지가 뜯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피뎀을 어딘가 이제 뭐 따로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아마 이제 졸피뎀을 아마 카레에 섞어서 요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졸피뎀을 결국은 처음부터 카레에 섞어서 전 남편에게 먹이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받고 사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정황인 것이죠. 예. 결국은 이제 본인은 먹지 않고 아이의 표현에 따르면은 나와 삼촌, 그리고 여기서 삼촌은 이제 전 남편인데 예, 예. 둘만 먹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애초에 처음부터 의도한 정황 아닌가라는 부분도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이른바 땅콩 회영 사건이었습니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천만 원을 배상하라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1심에서는 2천만 원이었는데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변호사님.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민사 재판에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결국은 이제 갑질 논란을 빚었던 땅콩 회원 사건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했던 1심 재판을 뒤집어 엎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 부분을 좀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리고 그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이 됐어요.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하고 동일하게.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보면 그 강등처분 무효 확인과 관련해서 강등처분의 원인이 됐던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당시에 영어와 한국어 시험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무장에서 지금 강등처분을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처분이 과연 실제로 실제로 정말 실력이 없어서 박창진 전 사무장이 실력이 없어서 그와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이의 어떤 배경이 됐던 사건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강등 처분을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 저도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질 못했어요. 그 판결문을 보질 못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어쨌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심은 2천만 원인데 2심은 대폭 올려서 7천만 원을 대한항공 측에서 박창진 사무장에게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사형제 찬반 논란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문자로 10분 정도 의견을 주셨는데 10분 모두 사형제 다시 존치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이게 시대와 그때 생기는 어떤 사건과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법감정이죠. 예. 더더욱 토론과 논쟁이 필요할 사안 같네요.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입으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야구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주간 야구 브리핑 한 주 쉬고 돌아온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 그 대타로 나오신 분 너무 잘하시던데. 네, 봤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왔는데 그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예, 레귤러가 될 수도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함부로 자리 비우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리 비우지 마시고요. 예.
자, 오늘은 프리미어 12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예. 평가전 우리가 했죠? 예, 2번의 평가전을 했습니다. 지난 1일에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푸에르토리코와 첫 번째 평가전을 했고요. 2일에 두 번째 평가전을 했는데요. 두 경기 모두 무실점 완승을 거두면서 아주 성공적인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예, 무실점을 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 마운드가 탄탄하다 이걸 입증하는 거여서 예. 더 희망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전은 특히나 이제 투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해보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양현종 선수와 김광현 선수 그리고 차우찬 선수 이렇게 선발 3명, 선발이 아니죠. 좌완 3명이 이렇게 다 나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2이닝 동안 29개의 공을 던지면서 4탈삼진 무실점. 김광현 선수는 2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 차우찬은 2이닝 4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고우석, 원종현, 이영하까지 각각 1이닝씩을 무실점으로 틀어 막았고요. 예. 우리가 항상 우리 대표팀 보면 좌완 투수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또 우리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 팀은 자완 투수 약하다는 징크스도 있고. 예. 이번에도 자완 투수들이 아주 잘해주고 있네요. 예, 잘해줬습니다. 1차전 완전히 완승이었고요. 예. 2차전 어떻습니까? 2차전은 더 이제 점수를 더 많이 뽑았습니다. 1차전이 4대0 완승이었는데 2차전은 5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철벽 마운드를 자랑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2차전 선발은 박종훈 선수가 나와서 3이닝 무실점으로 틀어막았고요. 이후에 문경찬 선수가 1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됐고 이후에 이승호, 하재훈, 함덕주, 이용찬, 조상우로 이어지는 투수진이 한 점도 주지 않고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예. 그 박종훈 선수가 선발로 등판해서 3이닝 무실점이었는데 네. 그 푸에르토리코 선수들이 그 박종훈 선수의 공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예. 옆구리 투수, 언더핸드 투수인데 아마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그런 선수가 없나 보죠. 처음 받는 것 같아요. 예, 좀 당황한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박종훈 선수가 아마 이 3차전 그러니까 쿠바전 이제 선발로 예상이 돼 있는데 그때 이 쿠바 선수들도 좀 이렇게 푸에르토리코 선수들처럼 좀 당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상우 선수도 또 역시 멋지게 마무리를 했네요. 예, 멋지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조상우 선수의 맞는 모자가 아직 좀 이렇게 공수가 안 됐나 봐요. 그 뒤에 그 찍찍이 좀 달면 되거든요. 이거 동대문 가가지고 하면 금방 하는데 이 국대 경기인데 아직까지 그 맞는 모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 한번 던질 때마다 모자가 벗겨지더라고요. 계속 벗겨졌죠. 그렇다고 머리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선수가 머리를 자르는 것보다는 모자를 찍찍이를 달아야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주문했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 방송 듣고 좀 찍찍이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리허설은 마쳤고 본 경기는 언제 시작합니까? 본 경기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 이제 호주와 첫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C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쿠바 이렇게 C조인데요. 첫 번째 경기 내일 호주와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일에는 캐나다와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일에는 쿠바와 이렇게 세 경기를 하게 됩니다. 뭐 호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캐나다와 쿠바는 강팀인데 우리가 지금 올림픽 티켓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미어 12 경기에서 잘해야지만은 올림픽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 팀 안에 들어야 되는데요. 6개 팀 안에 그 두 장의 그 카드가 있는데요. 6개 팀 안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주 첫 경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호주가 지금 최약체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를 가볍게 이기고 캐나다와 또 최강 쿠바를 상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호주에는 선발급 선수들이 적고 변칙형 투수들이 많다라는 이런 지금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호주는 아무래도 선발이 길게 끌고 간다기보다는 불펜을 일찍 가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좀 받거든요, 호주가. 하지만 이게 예전에 WBC 때도 이스라엘에게 좀 이렇게 일격을 맞았던 것처럼 시작이 만약에 말려버린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여정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전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죠. 호주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만큼 실력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주 만만치 않은 팀이고요. C조에서 쿠바보다도 더 까다로운 팀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힘이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처럼 우리가 힘으로 누르고 이기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팀인데 2차전 선발인 김광현 선수가 또 빠른 공 자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힘에서 또 밀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다라기보다도 약간 좀 박빙의 승부를 좀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평가전에서 봤을 때 캐나다가 수비가 탄탄한 모습 그리고 선수들이 빨랐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캐나다전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기가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그래서 지키면서 좀 뽑을 수 있는 점수는 뽑아내면서 이렇게 신승을 좀 예상합니다. 신승을. 예. 자, 마지막 경기는 쿠바전인데. 네. 쿠바 선수들이 아직 다 합류는 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쿠바 선수들 중에 이번에 그 소프트뱅크가 일본 시리즈로 우승했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뱅크에서 활약하는 3명의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들이 합류를 하면 엄청 강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합류를 안 해서 그 쿠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쿠바의 강력함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3명의 선수가 알프레도 데스파이네, 유리스벨 그라시알 그리고 리반 모이넬로 선수인데요. 알프레도 데스파이네와 그라시알 선수는 중심 타자입니다. 근데 데스파이네 선수는 홈런 2위를 기록했고 일본 프로야구에서요. 그리고 그라시알은 3할이 넘는 이런 타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반 모이넬로는 155km의 강속구를 자랑하는 선수인데 빠른 공 그리고 커브의 조합이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이 세 선수가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쿠바전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쿠바전이 8일 날이니까 합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네네. 근데 합류하고 나서 컨디션이 어떠냐 이것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 중에 최정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정 선수가 뭐 지금뿐만 아니라 그 포스트 시즌부터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김경문 감독의 스타일상 최정 선수, 그러니까 허경민 선수와 최정 선수가 이제 3루수로 이제 뽑힌 건데 아무래도 그 베테랑을 좀 우대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최정 선수를 쓸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선발로 만약에 최정 선수를 썼는데 최정 선수가 지금의 이 부진을 이어간다. 그럼 우리 대표팀이 좀 말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빨리 살아나는 것이 우리 대표팀이 순항할 수 있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호주, 캐나다, 쿠바 다 잡아야겠죠? 다 잡아야 되는데 일단 전문가 그 SBS 스포츠 김정준 해설위원의 예상에 따르면 세 팀 다, 그러니까 호주를 제외한 우리나라, 캐나다, 쿠바가 2승 1패씩이 가장 좀 유력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호주전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 쿠바전에서 모든 게 결정날 수도 있겠네요. 3차전이 선발 박종훈 선수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옆구리 투수 쿠바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당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진성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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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화요일날 만납니다. 대한민국 시사교보수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훈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최고 신당 추진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뭐 저희는 준비 완료입니다. 준비 완료요? 언제쯤 시작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상치 않던 2인 삼각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2인 삼각이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 유승민, 안철수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계로 되어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 의중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 생각엔 의중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한동안. 그리고 뭐 비례대표니까는 어떻게 탈당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바른미래당이 애초에 그 국민의당이 비례 13명으로 탄생해가지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정당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도 비례가 한 3분 가 있고. 아니, 근데 끝까지 안 보내줬지 않습니까? 출당시켜주면 되는데. 지금 또 이제 7분의 비례가 또 그렇게 저희와 행동을 같이 하면은 그렇게 돼야 될 운명인데 비례대표의 당적 이탈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이 법도 사실상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6일과 7일 회의를 통해서 이번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게 유승민 전 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월요일 날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안철수 대표 의중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셔가지고. 안철수 대표 또 마라톤 풀코스 뛰셨던데. 3시간 59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보니까 안철수 이름으로 들어가 보면 또 그게 뭐 어떤 분이 캡처해서 올리셨던데
구간별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마지막 구간은 진짜 빨리 뛰셨더라고요. 3시간대 끊으시려고. 그래가지고 뭐 체력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라톤 진행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예. 이 잘 안 뛰었던 사람이 풀코스를 뛰잖아요. 물은 못 써요. 물이 차가지고. 이 연습 많이 하신 거예요. 아, 연습 많이 하셨다. 네, 정치보다 훨씬 잘 하실 것 같아요. 3시간 59분 14초예요. 4시간 그거 안 넘기려고 이렇게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별 속도로 봤을 때 막판 스퍼트가 굉장했어요. 제가 그때 봤는데. 그래서 뭐 근데 강성범 씨 그 개그 하시는 분이 그 진행을 하면 웃깁니까 사람들 거기서? 아니요. 뛰다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웃길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웃기면 짜증내요. 그러니까 아유, 출발이나 잘 시켜.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막 웃기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합니다. 예. 근데 안 전 대표가 계속 이렇게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하고 하는 것은 나 더 이상 정치에 관심 없다 뭐 이런 의미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죠. 나중에 이게 되게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인간 한계에 도전해서 승리해본 결과 막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예. 대단한 건데 풀코스는. 이미 책도 쓰셨어요 최근에.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또 미국에서 공부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이번 총선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 아닌가 싶어서. 뭐 차라리 그런 의사라도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히려 그런 의사라도 밝혀달라. 네, 뭐 사실 뭐 그거야 본인의 판단이신데 지금 이제 그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님들 하신 분들은 그 판단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 해야죠 이제는. 예. 그 보수 통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해줄 사람이 이준석 최고밖에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뭐 그다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인재영 입을 서두른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원래 선거라는 거는 1 구도, 2 인물, 3 정책 이 순서로 간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선거에서 구도를 잡고 인물을 영입해야 되는데 왜 인물을 먼저 섣부르게 영입했지? 이걸 봐서는 구도에 대해서는 크게 수정을 갈 생각이 없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차라리 구도 잡지 않고 영입으로 바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지금 잡은 구도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통합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오른쪽을 강화했잖아요. 네. 뭐 생각을 가지고서 그 인물을 추천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도무지 저는 그 비행기가 나는데 오른쪽 엔진이 너무 세고 왼쪽 엔진이 약합니다. 그랬더니만 오른쪽에다 엔진 하나 더 붙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옆으로 날아가겠네요. 옆으로 서서. 제가 항공 역할을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인재영입을 보면 통합도 별로 생각이 없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해요. 지금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해서 하는 게 그게 아니고 통합을 생각한다면 약간은 좀 중간적인 최소한 근데 조금 더 보수적인 인물들을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대통합 생각은 황교안 대표는 별로 없다 이 생각도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총선 앞두고 인재 영입을 할 때 아니면 정책을 세울 때는 계속 왼쪽만 바라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뭐 태생적으로 그런 어떤 정치적 금수저 스펙을 가졌던 것이 오른쪽에서는 절대 배척되지 않는 스펙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뭐가 있더라도 의식하지 않고 왼쪽으로만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집토끼가 너무 확실했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오른쪽에 솔직히 그때 자유선진당이라는 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공화당보다도 당세가 크다 할 수 있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왼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자꾸 뭔가 오른쪽에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려운 게 그쪽인 것 같아가지고 오른쪽을 먼저 정리하고 왼쪽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에 왜 부담을 가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 황교안 대표님이 그 처음에 인재영에 받았던 그분이 굉장히 중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박찬주 전 대장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젊은이들한테 저렇게 좀 아픔을 많이 줬던 분을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강성호 씨 얘기하셨으니까 박준 변호사. 예, 박찬주 전 대장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옛날에 일하지 않았어요?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뭐예요? 저 옛날에 모시던 분입니까? 모시다니요. 제가 법무참모고 연대장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모셨네요. 아니요, 저 사단장을 직접 모시는 입장이었고. 예.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부분은 어쩌면 뭐 볼 수가 있죠. 근데 개인적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1호 영입이에요. 1호 영입, 인재 영입이면 뭔가 의미 부여가 다 됩니다. 예. 모든 언론이 의미 부여할 건데 의미 부여에서 너무 점수를 잃습니다. 그 판단은 사실은 누가 봐도 아닌 게 보이고 더더군다나 기자회견부터 다 할 때마다 지금
완전 코미디 비슷하게 되거든요. 기자회견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차라리 그래서 물러났으면 그냥 해프닝 정도로 끝나고 말 건데 기자회견에 우리 공화당 얘기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정말 이번 인재 영입은 자유한국당 영입은 최악의 결과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오히려 싶습니다. 그 박찬두 대행의 성향이 되게 옳은 소리를 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 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디 나라 군대를 갔다가 언급을 하느냐. 이건 황교안 대표한테 한 얘기거든요. 충신이다. 내가 볼 때 저 정도 인물이 있어야. 방향을 제대로 방송사고로 한 줄 알았는데 강남국 씨 웃겼어. 그거는 계산은 웃겼어. 이건 맞아요. 계산 웃겼어. 그런데 혹시 오해할지 모르니까 임태훈 소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임태훈 소장한테 한 얘기. 군대 안 갔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과거에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인재영입과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게 그때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이었단 말이에요. 영입 인사가. 근데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이 상징했던 거는 경제적으로 좌클릭하겠다. 경제 민주화의 그 상징처럼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돈 교수가 의미했던 거는 MB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죠. 4대강에 대한 굉장한 비판론자였고 MB 정부 때 쓴소리를 하던 보수 학자였으니까요. 이준석은 이제 청년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겠죠. 자, 그렇듯이 인재 영입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반응을 하는 것인데 자,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그럼 컨셉이 뭐였냐? 개별 인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컨셉이 뭐였냐를 보면은 뭐 사실 언론계에서 이념 전쟁에 선봉에 섰던 이진숙 기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뭐 박찬주 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념 전쟁의 구도화에서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데 황교안의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유리하냐? 왜냐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폐냐 적폐청산이 이렇게 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찬핵에 대한 찬반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또 빠져나가기 어려운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박찬주 대장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미숙함이나 어떤 발언의 부적절성을 빼고라도 황교안 대표가 영입자로서의 컨셉이 뭐였냐. 그렇죠. 왜 선거를 과거지향적으로 이끌고 나갔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나 아니면 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김세연 의원 같은 분이 그 삼선 의원이지만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자기 입장을 잘 얘기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입장은 세신데도. 그런데 얘기했죠. 이번엔 굉장히 명시적으로 저분은 출마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김세연 의원 화나게 만들었으면 잘못한 겁니다. 이준석 최고가 지금 그 이념적인 것이었다. 적폐청산의 희생자 이런 황교안 대표 그런 생각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박지원 변호사가 다른 방송에서 같은 개신교 때문에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런 방송. 네가 더 웃겼네. 아니,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저는 그래서 그 어떤 만남의 부분에서 이 같은 종교적 부분이 무시를 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거는 인재 영입을 하면서 컨셉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있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 부분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인재 영입을 하면서 뭐 지도부라고 할 수도 있고 참모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 인재 영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약간만 생각해봐도 이거가 미래가 좀 보이는데 너무 이거를 좀 급하게 저는 황교안 대표 개인적 어떤 좀 성향에 맞춰서 뽑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렵게 모신 분 뭐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문제였다. 결국은 더 지지도를 그러니까 조국 국면 이후에 4연속 지금 헛스윙 삼진을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떻게 우리 공화당에서 러브콜 했다고 하는데 우리 공화당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안 가기로 했어요. 또 거기도. 그러니까 안 가기로 했고 다시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주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못한다. 그럼 다시 우리 공화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바른미래당 어때요? 그 손학규 대표님하고 궁합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신당에는 제가 봤을 땐 저희가 뭐 맞지 않죠. 구색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생각하시는 부분과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손학규 대표님은 또 다양한 포용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마요? 우리나라는 참 자기 직업에 대한 이 자부심이 덜한가 봐요. 군인으로서 최고 지위까지 올라갔던 분이 굳이 뭐 하려고 이렇게 욕먹으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욕 먹으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황교안 대표께서 물론 군이라는 조직이라는 것이 한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엘리트 집합소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것과 세태가 달라졌고 과거에는 고시 출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나라가 정돈되는 과정 중에서는 관이 어쨌든 주도하는 형식이었으니까 가장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는 게 나쁘지 않았다면은 지금은 그걸 뛰어넘는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그렇죠. 영입 명단들은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미투. 저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뭔가 딱 봤을 때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랐어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런데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억울하다 판단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회복이 좀 필요하다. 그 생각으로 아마 정치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차라리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실제로 군에서는 어느 정도 그 세력이 있는 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약에 생각했고 또 안보 전문가로서의 그런 취지를 생각했다면은 이런 선도적인 영입보다는 그렇죠. 나중에 지역구 출마를 본인이 자연스럽게 입당해가지고 치르는 방식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제 말이요. 뭐 정말 하고 싶으면 본인이 경선이나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아니, 잘 생각해보시면 이런 말 하기가 참 그분들 개인에겐 죄송하지만은 예를 들어 과거에 용산 참사 때문에 여론을 좀 비판받던 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들어와가지고 그 자유한국당에 와서 입당해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네. 뭐 그런 어떤 개인의 어쨌든 다소 논란이 된 지점과 다르게 선출직으로 당선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보는 게 정치권의 상례이기 때문에 박찬주 대장도 그런 경로를 통했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3부 수사 마치고 대한민국 시사학의 보수는 4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시사학의 보수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혁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의원들은 정치에서 용퇴를 하든 험지에 출마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 다 헤아려 보진 못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TK 지역에 많은 분들이 초선 의원들이 많아요. 예. 강남도 뭐 좀 그렇고 재선, 3선까지 많을까? 아니, 이걸 다 포옹시키는 게 아니고 영남권 혹은 강남 3구에서 쉽게 된 사람 혹은 3선 이상 중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그러면 근데 당이 망하죠 그러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영입 공천 부분하고 아마 비슷하게 맞춰서 해보려고 혁신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그래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영남 다 이게 따로 강남 3구 3선 이상이 누구 있습니까? 강남 3선 이상 이종구 의원. 그거 한 명 기대한 겁니까? 밖에 없어요. 비박이잖아, 비박. 그러니까 친박인 김태흠 의원이 저격한 거겠죠. 또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구도상 무슨 이야기인지 전략적인 발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라도 이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인은 충청에서 재선이니까 딱 떨어져요. 본인은 영남 아니고. 근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재선을 자르냐 3선 자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친박 청산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메시지 희석시키려는 시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뭐 김태흠 의원이 어쨌든 물꼬를 당겼으니까 각자 버전의 인적쇄신 시나리오가 나올 걸로 기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말 자체는 되게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는데 자기 이익이 좀 들어간 것 같아갖고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이 여기서 메시지가 약해진 이유 뭐냐면요. 요 말이 앞에 붙었어야 돼요. 나부터 불출마하겠다. 그렇지. 맛있지 그럼요. 그리고 이름을 찍어가지고 뭐 김무성 누구누구 이렇게 당신들 은퇴해라 이랬으면은 센 메시지지 이거는. 세죠. 그럼 세죠.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누구 등 안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주 센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애매하게 얘기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나갈 테니까 니는 나가지 마라 이거잖아요. 보면은. 좀 말이 안 맞죠. 이거는 제 생각에 이게 약한 메시지고 다만 전 아까 말했듯이 물꼬를 트는 의미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공천 시즌 같아요. 서로 혁신의 모습 보여주려고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예전에 국민들이 이런 어떤 메시지 하나에 막 반응이 왔지만 지금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이 될지
공천혁명이 있을지 그거는 국민들이 끝까지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봐야 돼. 이제 뭐 박찬주 대장이나 아니면 이런 이념이 강화된 인사들의 영입을 보고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의 머리가 복잡해진 게 뭐냐면은 힘들었겠죠. 자유한국당이든 새누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그 당시에 총선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각자의 머릿속에 전략이 있었어요. 자, 17대 총선 때 탄핵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 실패 이후에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120석만 지켜주십시오 전략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까지만 확보해달라는 거.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150석을 만들기 위해서 19대 때는 노력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과반을 해야지만 본인 대선 주자로서 역량이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선거를 지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20대 총선 때는 나랑 성향이 안 맞아도 좋으니까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들은 120명만 데리고 가자 전략이었어요. 아, 그 120명만 전략. 이게 묘하게 어떤 지점이냐면요. 영남 65석, 그리고 충청도 강원 합쳐서 한 20석, 그리고 수도권이랑 비례 합쳐서 한 3, 40석 이렇게 하면은 공교롭게 나온 숫자가 한 120석 정도 됩니다. 네. 그때 이념적으로 보수적 이념을 강화했을 때 보수 정당이 가져가는 보통 최저 의석이 1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도권에서 이제 격전지에서 조금 더 당선되는 중도 당선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150석을 넘기는 되겠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도자가 120석 전략이냐 150석 전략이냐 그거를 따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를 바라보면서 대선에 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당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견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120석만 가져가는 게 옳다고 보는 전략가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자신이 이제 이념적으로 강화된 자신한테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는 것이 전략이 하나일 수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과반을 넘기는 표를 달성해가지고 야권의 힘을 극대화해서 본인이 그 공을 인정받아서 대선 후보가 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권을 노리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둘 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번 인재 영입을 통해 가지고 다소 이제 중도 성향의 의원들 우려하는 것은 진짜 120석 전략 아니야 이거? 이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수도권에 수탁이 떨어져 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당장 박찬주 대장 영입 사건 때문에 수도권에 의석이 한 5개나 왔다 갔다 했을걸요? 지난번 총선 때도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몰패당했죠. 예. 그래요. 그래서 뭐 혁신 이야기는 뭐 총선 전에 항상 있는 일이고 민주당은 지금 20% 물갈이 하위. 그런데 불출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25% 정도 물갈이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10여 명은 불출마한다고 그러니까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50% 얘기했는데 글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50%? 됩니까? 저는 민주당도 20% 불가능할 거라 보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물갈이 공천이라는 게 상향식 공천을 하는데 가산점을 어떻게 좀 조정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예. 가산점 안 받고 벌점 받아도 현역 의원이 이깁니다. 예. 대명상위권 대부분은. 지난번에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 이한구 위원장 통해가지고 다 자르려고 하다가 도장 들고 나르고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여당이 항상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180석, 200석을 자만하다가 그래서 상향식 공천 제도로 도입하면은 인적 청산이 어려워져가지고 막판에 무리수가 나오는 이 순환골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어렵고 자유한국당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남의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데 자 영남의 인적 청산은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잘랐을 때 그 사람이 반발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할 정도의 힘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남에 지금 다선이 몰려 있어요. 3선, 4선 이런 사람들 몰려 있거든요. 이 사람들 잘라도 무소속 출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의 영남에서의 득표를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무소속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 민주당 후보 나오면은 민주당이 되는 지역구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과거같이 전격적인 칼질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대 정당의 지금 딜레마일 겁니다. 예.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이준석 최고만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나머지 두 사람은 하지 않는다. 조정 좀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위원회에서 저보고 이 토론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말아라 해서 제가 오늘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아니 토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떠드는 건 이준석이 너무 세서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개그를 할 수는 없잖아요. 논리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예. 자, 근데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켰는데 한국당에서도 민주당 총선 기획단은 너무 좋다, 잘했다, 한국당에 비해서 너무 좋다 이런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네. 청년, 여성 이런 사람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당에서 좀 쓴소리하는 분들도 지금 들어갔고.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총선 기획단 두 당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말했던 청년하고 여성하고 또 쓴소리인데 아마 황희두 씨랑 여성 의원들은 좀 많이 배치가 됐어요. 예. 금태섭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조금 많이 의미를 부여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황희도 같은 경우는요. 젊은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입니다.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전달하지 뭐 모든 게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의미 있는 거는 20대 청년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냥 뭐 이거는 뭐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박찬주냐 황희도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유한국당은 박찬주였고 이 민주당은 황희도였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려고 보면 답은 딱 나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젊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남의 생각을 좀 받아들일 줄 알고 유연한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토론에서 젊은 사람들 나오면 남의 의견에 들어주고 왕문에 끼어들지 않고 말 개 느려가지고 다른 사람 말 덮고 이러지 않거든요. 대통령도 이제 40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좀 많이 생각들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요. 젊은 정치인 많이 들어와야 된다. 예, 이번 국회 정말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갈아엎어야죠. 이준석 최고위원 국회 가는 거 어떻습니까? 강성범 씨. 그렇죠. 이제 30대면 이제 나이 많은 축에 낄 정도로 그렇게 돼야죠. 이번에 입성해야죠. 예. 좀 밀어봐요, 그러면은. 당을 좀 잘 골라요. 적극적인 지지 발언. 내가 좀 밀어줄 입장이 안 돼요. 당에 가 있는 거 당에 나와가지고 적극적인 지지 발언 좀 해봐요, 좀. 생각이 너무 고루해. 응? 아니야. 정적인 지지 발언. 이준석 어때요? 지금 아마 황희도 씨가 지금 28이던데 올해. 27살 만으로. 이준석 최고 정치판에 처음 들어올 때 비슷한 나이 아니었나요? 28, 27대 들어왔어요. 근데 뭐 이분은 뭐 유튜브 방송하면서 저를 하도 많이 까가지고 둘이 싸웠다며요. 싸운 게 아니라 저한테 뭐 이렇게 막 뭐 허위 사실로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재밌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 처음에 좋은 기회를 받으면은 이렇게 좋게 진입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어떤 색깔을 가지냐를 명징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민주당도 이게 성공한 영입인지 아닐지는 박찬주 대장 보세요. 보면은 인터뷰 하면 할수록 이제 좀 당에 부담스러운 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때마다. 이분도 앞으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색깔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저하고 인터뷰할 때 황희도 씨는 뭐 출마하고 이런 건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두고 보고. 저도 그때 26살 출마 안 했어요. 네. 어떻게 강성업 씨가 우리 정치가 좀 젊어져야 한다. 지금 정말 외국에서는 40대 대통령, 40대 총리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전두환, 박정희 때 40대가 많이 등장했고. 제가 근데 요거는 오늘 제가 이 황희도 씨를 보면서 제 어릴 때 뭐 한 7년 전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은 유학도 갔다 오고 엘리트적인 스펙이 있으니까 우리를 공감할 수가 없어 라고 저를 비판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죠. 그냥 평범한 취업준비생이었던 손수조를 영입하니까 쟤는 우리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쟤를 우리 대표로 인정해야 돼. 이렇게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주관식으로 봐요. 과연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은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은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젊은 사람이 정치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젊은 세대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타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황희도 씨도 제가 이제 기사 올라오고 나서 처음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뭐 이분이 과거 프로게이머였다가 무슨 프로게이머와 정치냐부터 해서 비하적인 말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람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켜봐야 돼요.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머리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은 들어오지 않는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최소한 여론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2000년 총선 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젊은 세대가 엄청 30대죠. 30대 초중반에 젊은 국회의원들이 엄청 당선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의 국회 중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때처럼 어떻게 젊은 피를 좀 수혈하는 것 그런 것도 저는 뭐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지금 너무 노쇠하지 않느냐 우리 정치가. 저는 그러려면은 선거구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지금의 준연동제도 그렇고 소선거구제도 그렇고 둘 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의 진출을 장려하려면은 중대선거구제라든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번에 합의가 안 될 겁니다 아마. 네. 실제로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언젠가 모르겠어요. 김광진 의원 될 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2명 청년 비례 뭐 이런 거 하고 선발대회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그런 걸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그냥 해프닝 비슷하게 뭐 잘했지만 의원직 잘 수행을 했지만 그다음 총선에서 없어졌잖아요. 잘 됐으면 더 많아지고 지금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어떤 경선을 통해서 나오기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이. 예. 그런 어떤 당에서 어떤 혁신적인 어떤 뭐 공천 방법이 없다면 안 되는데 그것이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제도하에서 젊은 사람이 얼만큼 등장할 수 있고 왔다 하더라도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의문이 그거는 뭐 보수 야당이든 뭐 지금 집권 여당이든 좀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공천 받으려고 지금 그 표 때문에 다 당 눈치 보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젊은이들이 이것저것 안 따지고 나 한 번 하고 말 거야 이 생각에 정말 막 들이받는 그런 정치인들도 나와야 될 것 같고 특히 이게 변화가 있으려면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자기가 이 공천에 좀 자신 있다는 사람들은 당 지도부한테 좀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당은 건강하다 이 생각 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유한국당이요? 예. 네. 예. 다 조용하니까. 2992님께서 스펙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내뱉는 말에 공감이 안 가는 겁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저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비판당했어요. 등장하자마자 비판당했어요. 유시민 씨는 저한테 젊은 MB라 그랬어요. 등장하자마자. 저 MB가 영입한 것도 아닌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다 디폴트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입니까? 새누리당이었습니까? 한나라당 들어올 때 한나라당. 한나라당. 그 한나라당의 비호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겠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뭐 박찬주 영입인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2016년 민주당 영입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 사회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을 영입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름 날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그럼 앞으로 정치는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약자를 좀 대변하기 위해서 비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정의당의 행보가 좀 눈에 띕니다. 예. 이자스민 씨를 전 의원을 또 영입이 됐는데 뭐 어떤 의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자스민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정치를 하고 싶었다면 민주당에서도 좀 손을 내밀었으면. 저는 애초에 이자스민 의원이 지금의 자유한국당 자한당에 들어간 건 좀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기 그 외국인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적가들. 예. 그분들 대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필요하죠. 굉장히 예. 중요한 그래서 분이에요. 저는 이번에 영입하면서 정의당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띄어요. 사실은. 여러 몇몇이.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떤 결실을 또 맺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가장 점수를 좀 후하게 주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의당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영입인사 발표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두 번째 영입인사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1차 영입인사 발표하고 소개 성과를 못 거뒀다 지금까지는. 아니요, 이거 저 되게 이상한 게 정의당도 자유한국당도 지금 영입인사 발표할 시즌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 맞죠. 원래 영입인사는 2월에 나와요. 그렇죠. 1월, 2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까 말했듯이 구도 인물 정책에서 황 대표가 뭔가 지금 착오를 일으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불을 땡겼습니다. 예. 너무 빨라요. 예. 그 조국 정국 거치면서 자신감을 좀 얻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구도 유지. 뭐 전혀 저는 정책으로 제가 평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차 영입인사 발표하고 점수를 많이 못 얻었기 때문에 2차 영입인사는 당분간 딜레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캐비넷으로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1차 해가지고 대매 2차를 연달아서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조금 보류된 느낌이거든요. 아마도 지금 이준석 최고 이런 의견처럼 한참 후에 2차 인사 발표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전 2월에 해야 된다고 봐요. 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나오지 이런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장제원 의원이 민주당 그 금태섭 의원을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 섬뜩하다라는 표현했잖아요. 전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이게 자기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돌려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공천에 대한 부담이 덜한 사람들이 자한당 지도부에 대한 좀 각성을 좀 요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장제원 부담 정말 많아요. 부담 정말 많아요. 예전에 손수조한테도 한 밀리고 무소속 나갔던 분이. 정말 많은. 그럼 더 멋있네. 장제원 의원 다시 봐야 되겠네. 아니죠. 근데 장제원 의원님이 그 쉬는 동안에 성격이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요? 그 하태경, 장제원 이분들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전술을 체득한 분들이기 때문에 바뀐 것 같아요. 하태경은 오늘 계속 실검에 올랐던데 뭐 때문에 올랐어요? 계엄 문건 관련해서 아니요, 계엄 문건도 있지만은 저거 그 CJ ENM 그 프로듀스 101 그 PD가 구속됐잖아요. 근데 그거 먼저 지적했던 분이 하태경 의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태경 의원은
그 소위 속된 말로 돈이 되는 건 다 건드린다 뭐 이런 주의라서 요즘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치 표가 되는 건 다 건드린다 이 주의입니다. 진짜 부지런해요. 실시간에 이렇게 뜨는 거는 포털에 뜨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만일 보수가 합치지 못한다면 일려다야 구도로 치러지는 거잖아요. 아까 이준석 씨가 계속 구도 얘기했는데 절대로 야당한테 좋은 구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1대1 구도가 자유한국당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도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중도 계열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무난하게 37%로 낙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37%로 무난하게 낙선 이런 건 지나 마나 그거거든요 보면은. 무난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한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